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정부가 그동안 억제해왔던 전기와 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이 다음 달부터 오릅니다. 고물가 속에 물가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첫 해외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3박 5일간 한미일 정상회담 등 다양한 외교 일정을 치르게 됩니다. 경제 안보와 북핵 공조에 중점을 둘 전망입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중국 문제를 처음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4만 명 수준인 나토 대응군의 규모를 30만 명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마전선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내일까지 최고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 장맛비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조윤아 양 가족에 대해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가족은 최근 생활고를 겪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할 새로운 조직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자 민주당이 7월 국회를 단독으로 열어 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또다시 독주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전사들이 거액을 들여 CCTV 등 감시 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전사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만일의 경우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한국전력이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 시당 5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500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예정대로 동반 인상됩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은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 시당 5원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9월까지 월 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월 전기 요금 부담은 1,535원 증가할 전망입니다. 분기에 올릴 수 있는 최대 인상폭은 3원이고 연간으로는 5원인데 이번 3분기엔 1년치를 한 번에 적용했습니다. 적자 늪에 빠진 한전이 약관까지 바꾸면서 긴급 수혈에 나선 겁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소외계층 대책도 내놨습니다. 올여름 극심한 불볕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취약계층 350만 가구의 요금 할인 한도를 40%로 확대합니다. 한전은 또 매각 가능한 자산을 최대한 팔고 사업 구조 조정과 긴축 경영을 통해 6조 원 이상의 재무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택 등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도 다음 달부터 메가줄당 1.11원 오릅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LNG 수입 단가에 연동해 산정되는데 국제 유가는 1년 전보다 61%, LNG 현물가는 141%, 환율은 14% 상승해 요금 인상 압력이 급격히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메가줄당 15.88원에서 7% 인상된 16.99원으로 음식점 등 영업용 1요금은 7.2%, 목욕탕 등 영업용 2요금은 7.7% 오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월 평균 31,760원에서 33,980원으로 2,220원 정도 오를 전망입니다. 7월에 전기와 가스 요금이 동반 인상되면서 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안 그래도 높은 물가가 더욱 뛰게 됐습니다. 물가가 오를 거란 기대 심리를 자극해 물가를 더 끌어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에어컨과 선풍기가 끊임없이 돌아가는 해물탕집. 끓이며 먹는 음식들이라 안 틀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뛰는 재료값에 안 그래도 힘든데 다음 달엔 전기와 가스 요금마저 동시에 오른다니 여름을 어떻게 버틸지 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무섭죠. 에어컨 안 틀 수도 없고. 우리는 또 끓이는 거기 때문에 틀어놔 많아야 그래도 무늬만이라도 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 무섭지 전기요금이. 이번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으로 물가는 더 치솟게 생겼습니다. 전기와 가스, 수도요금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1%대 상승률에 그쳤지만 올해 4월 인상을 거치며 급격히 올라 지난달엔 역대 최고치인 9.6%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물가가 4월 4%대에서 5월 5%대로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데엔 전기와 가스요금 상승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4월과 비교해 봤을 때 축산물과 전기, 수도, 가스의 상승폭이 확대되어 더욱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요인들은 물가를 더욱 자극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 오름폭보다 더욱 클 거로 보입니다. 먹거리부터 주유소 기름값까지 곡물가로 신음하던 와중에 이번 여름 맹렬한 무더위가 예보된 터라 피부로 느끼는 전기료 인상폭은 더욱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체감 물가가 오르니 물가가 더 뛸 거란 기대 심리도 덩달아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월급과 물건값이 더 오르면 다시 기대 인플레이션이 자극받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않을 경우 고물가 상황이 고착될 수 있습니다. 나라박 원자재 공급 충격에 따른 물가 상승에 이어 거리두기 해제 뒤 여행이나 외식 수요 증가가 물가를 더욱 자극하는 상황. 이제는 정부가 관리하는 전기료마저 오르며 그나마 물가 상승을 억제하던 최후의 보루마저 흔들리는 셈이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방금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인데 경제 안보와 북핵 공조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공항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정부와 여당 인사들의 환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전용기에 올라 첫 다자 외교 무대인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서방의 대표적 군사동맹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3박 5일 동안 14개의 외교 행사가 예정돼 있는데 주요 키워드는 경제 안보와 북핵 공조입니다. 먼저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폴란드, 덴마크 등과 정상회담을 하며 원자력 수출, 반도체, 방위산업 등 경제 안보를 논의합니다. 오는 29일 본 행사인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는 3분 정도 직접 연설하며 북한 비핵화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같은 날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4년 9개월 만에 열리는데 영내 안보 정세를 놓고 대화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다만 회담 예정이 30분 정도인 만큼 구체적인 성과보다는 큰 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수준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순방 전부터 관심을 모은 한일 정상회담은 사실상 무산됐고 한일 정상의 약식 회동도 열리지 않습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나토 파트너국 정상과의 사자 회담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순방에 동행한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부부 동반으로 스페인 국왕 주최 만찬, 스페인 교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별도의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첫 다자 외교 데뷔전을 치르게 된 윤 대통령, 나토의 반중 반러시아 기조에 대해선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신냉전 양상 속에 중국의 날선 반응이 계속되는 만큼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인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 문제를 처음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4만 명 수준인 나토 대응군의 규모를 30만 명 이상으로 늘리고 새로운 안보 현실에 따른 새 전략 개념이 채택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엔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 대응군 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We will transform the NATO response force and increase the number of our high readiness forces to well over 300,000. 나토가 긴급 상황에 활용할 병력 자원을 현재 4만 명 규모에서 8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나토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유럽에 병력을 추가 배치해 왔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또 방위비 확대가 필요하다며 올해 8년 연속으로 유럽 동맹국과 캐나다의 방위비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0개 나토 회원국 가운데 9개 나라가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2%까지 늘린다는 나토의 목표를 충족했고 19개 나라는 2024년까지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새로운 안보 현실에 맞는 새 전략 개념이 채택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를 나토의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하고 중국의 도전 또한 처음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It will address China for the first time and the challenges that Beijing poses to our security, interests and values. 또 남부 이웃 국가에서 커지는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대응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가장 가까운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들을 환영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독일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화상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에 주요 7개국이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안전보장체제는 지난 3월 러시아와의 5차 평화협상에서 우크라이나 측이 제안한 것으로 우크라이나가 중립국 지위를 받아들이는 대신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마련해달라는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러시아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선 설정과 해외 재산 몰수 등 대러 규제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간 27일 우크라이나 중부 폴타바주 크레멘추크시에 있는 쇼핑센터를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사일이 떨어질 당시 쇼핑센터에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다며 쇼핑센터에서 화염과 검은 연기가 치솟는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로 루닌 폴타바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40명 이상이 다쳤다며 이 가운데 21명은 병원에 입원했고 일부는 위중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중부지방에 내일까지 250mm가 넘는 게릴라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남부지방에는 무더위 속에 100mm가 넘는 기습적인 소나기가 예고됐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흐린 하늘에 날씨가 갑자기 푹푹 찌는 한여름처럼 변했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28.1도. 하지만 높아진 습도에 체감온도는 30도에 육박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찍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뜨겁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며 전국적으로 열대야와 찜통더위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원, 대전 등은 지역 관측사상 1006월 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비구름도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서쪽에서 다가온 강한 저기압이 고기압 가장자리와 만나며 정체전선으로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내내 중부지방에 주기적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남쪽으로부터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서히 북상하는 가운데 북서쪽으로부터 건조 공기가 남하하며 정체전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느린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 날이 많아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우선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최고 250mm, 충청 지방에도 15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밤이 되면 강해지는 야행성 게릴라 호우가 될 것으로 보여 취약 시간대 피해가 우려됩니다. 남부지방은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며
장맛비 영향권에서는 벗어나겠습니다. 하지만 높아진 습도에 기온이 크게 상승하면서 국지적으로 기습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여 비 피해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며칠 사이 내린 비로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의 조경용 석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현장이 평소 통학로로 이용되던 곳이라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1톤이 넘는 거대한 바위덩이 수십 개가 인도를 덮쳤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 서울 은평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석벽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붕괴 사고 현장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석벽 구조물이 인도 위로 위태롭게 쏟아져 내렸고 난간은 모두 힘없이 휘어졌습니다. 흙벽은 그대로 쏟아질 듯 위험하게 경사면이 모두 노출된 상태입니다. 천만다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애들이랑 그다음에 엄마들이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아마 아침에 무너졌으면 진짜 애들 많이 다쳤을 수도 있어요. 진짜 아찔하죠. 생각만 해도. 입주한 지 채 한 달여 만에 벌어진 사고에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잠깐만요. 어차피 이거는 버려지게 이게 해야 돼요. 시공사 측은 며칠 사이 내린 비로 흙이 쓸려 내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건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내린 폭우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내린 것만큼 계산하지 못해서 배수시설의 용량이 좀 부족해서 일어난 것 같고요. 하지만 애초 시공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항의에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지금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비 이 정도 와가지고 무너지면 경찰과 지자체, 시공사 측은 현장 주변 통행을 막고 사고 현장에는 방수천을 덮어 임시 안전 조치를 마쳤습니다. 이어 정밀 안전 진단을 통해 추가 사고 위험이 있는지 파악하고 보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비가 예보된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숲길 옆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크게 불안한 거죠. YTN 김태민입니다. 전남 완도에서 행적이 끊긴 조윤아 양 가족 수색 작업이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색 인력을 대폭 늘린 경찰은 조양 가족의 통신과 금융 계좌를 추적할 영장까지 신청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이들 가족은 최근 생활고를 겪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해경 경비정과 보트가 연안을 다니며 바다를 샅샅이 뒤집니다. 선착장과 해안은 물론이고 동네 골목길까지 실종된 조윤아 양을 찾을 단서가 있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자칫 수색이 장기화할 우려에 경찰 인력도 대폭 늘렸습니다. 너무 수색공이 좁혀서 하는가 보다. 지금 현재 뭐 진척이 전혀 없으니까 어차피 차를 발견하는 수색이니까요. 조금 더 범위를 한번 넓힐까. YTN 취재 결과 조윤아 양 어머니는 완도에 있는 펜션을 지난달 24일부터 엿새 동안 쓰겠다고 지난달 17일 예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제주에서 한 달 살기를 신청한 기간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여서 체험학습이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기 위한 핑계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새벽 이후 생활 반응이 끊긴 조양 가족. 경찰은 조양 부모의 통신 기록과 금융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 사이에 문자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거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경찰은 그 시점에 누구와 통화를 했고 어떠한 상황인지는 좀 이렇게 유추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양의 가족은 생활고를 겪어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조양 아버지는 지난해 7월 이후 사업을 관뒀고 어머니도 비슷한 시기 직장을 나왔습니다. 실종된 조윤아 양이 살던 아파트입니다. 경찰이 들여다본 결과 집 안에는 카드회사 독촉장이 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외제차 할부금과 월세는 꼬박꼬박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지난달에는 집 월세도 내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조윤아 양 일가족의 행적을 캐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이른바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 조직이 반발하는 가운데 행안부는 이를 공식화하고 다음 달까지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오히려 행안부가 손을 놓으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안부 자문위의 경찰 통제 권고안 발표 엿새 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행 계획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우선 경찰 지휘 조직 신설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이 생기는 건 1991년 이후 31년 만입니다. 수사와 정보 분야는 사실상 독점하는 체제입니다. 최근에는 대공 분야, 군 입대 전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까지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경찰 지휘조직 신설의 위법 논란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통제했던 관행이 문제였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관행을 혁파하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하는 게 적법하다는 설명입니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 권한은 관련 법률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경찰 조직 신설이 정부 시행령으로 가능한 만큼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고 관련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있던 권한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은 법률 사항도 아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령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고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또 다른 권고안이었던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다만 경찰 고위직에 대한 징계 요구권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추가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권고안에서 향후 대책으로 제시된 범정부적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이처럼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청장은 이번 권고안이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을 해칠 수 있다며 제도 발전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먼저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의 논의와 관련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합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권고안은 이러한 경찰 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간 경찰은 그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심도 깊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비록 저는 여기서 경찰청장을 그만두지만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경찰제도 발전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대통령실은 김창룡 경찰청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김 청장 사의를 받아들일지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위공직자가 사의를 표명할 경우 검찰 수사, 징계 심사 여부 등을 법적으로 따진 뒤 사표 수리를 결정한다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 역시 윤 대통령이 순방 일정을 소화하는 만큼 당장 사표 수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지난달 공포된 검찰 수사권 축소법,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을 2달여 앞두고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행위에 대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국회의 입법 자율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위헌적 절차로 통과된 위헌적 법률 때문에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생기는 걸 바로잡고자 불가피하게 헌법 재판을 청구했다며 필요하면 직접 헌재에 나가서 변론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할 테니 검찰 수사권 축소 후속 조치에 협조하라는 제안을 국민의힘이 거절하자 7월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회의장단 선출은 물론 원구성까지 단독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최후 통첩한 셈인데요. 여당도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넘겨줄 테니 검수한 바 후속 조치에 협조해달라는 민주당 제안은 못 받아들인다.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대신에 역으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에 검수완박 악법을 끼어 팔리게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사청문회와 민생입법 등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 공전 사태를 마냥 지켜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국회 정상화에는 손톱만큼도 진정성이 없고 어떻게 하면 야당을 궁지로 내몰 것인지 하는 정략에만 몰두하는 대통령과 여당만을 마냥 믿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여당의 역제안을 일축하고 국회의장단 선출은 물론 상임위 구성까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최후 통첩한 셈입니다. 국회의장은 없지만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국회 사무총장이 대신 공고할 수 있고 국회의장단도 최다선 의원이 의장 직무대행을 맡아 민주당 과반 이상만으로도 선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라고 비판하면서 조건 없이 법사위원장을 넘기라고 강하게 버티는 상황. 국민들은 협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원치 않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서 단순 명료하게 원구성 타결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도 막바지 협상을 이어가겠다지만 이달 안에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뜻도 저희가 살피면서 최종적으로 국회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 나갈게요. 여기에 정부가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하고 정면 대응에 나서면서 여야의 협상 공간은 더욱 좁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의 의장 선출까지 실행한다면 협상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가 이번 주 안에 극한 대치의 출구를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게 지난 2018년 태안발전소에서 일어난 김용균 씨 사고죠.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반년이 돼가는 지금 발전사들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을 들여 CCTV나 블랙박스를 사들이는데 여념이 없다고 하는데요. 노동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이준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설비 유지 보수 작업이 한창인 발전 노동자들 앞에 삼각대와 카메라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또 다른 작업 현장에도 삼각대가 떡하니 세워져 있습니다. 표지판 합체형도 등장했고 난간에도 액션캠을 달아놨습니다. 우편함으로 쓰던 곳도 까뒤집어 CCTV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일을 하러 나갈 때 카메라를 같이 들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신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가니까 안 좋게 생각하죠. 지난 2018년 고 김용균 씨가 산재 사고로 숨지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반년을 바라보는 지금 바뀐 발전소 풍경입니다. 카메라 구매에만 2억 5천만 원 넘게 쓴 발전 공기업도 있습니다. 발전사들은 위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안전 백신이라고 지칭하는 발전사도 있습니다. 반면 노동자들은 책임 회피용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지난 2019년 김용균 씨 사고 후 석 달 만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사고가 나자 사측은 서둘러 CCTV를 공개했습니다. 노동자가 설비 사이로 무리하게 들어갔다고 주장한 건데 당시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지 않은 채 점검을 지시한 사측 책임은 쏙 빠졌습니다. 산업안전 관리비라는 것은 현장의 노동자의 기본적인 보호 장구를 사는 것들로 대부분 채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카메라나 블랙박스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일정 부분 사용하게 되면 YTN이 확인한 발전공기업 본사 직원과 협력업체 현장 감독관 사이 대화에서도 이런 정황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CCTV 녹화에 동의해달라고 요구하며
카메라를 설치하면 노동자 잘못을 찾아 감독들이 책임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강조합니다. 노동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노동자 대표와 합의를 통해서만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CCTV 설치에 거액을 들이고 있지만 오래된 발전소 구석구석에는 여전히 정비가 필요한 시설이 많습니다. 지난해 말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점검에선 용역업체의 안전전담 인력 확충과 함께 장비와 설비 개선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도입된 작업자의 작업 중지권도 말벌집 제거 같은 일상적 보수 작업에 사용될 뿐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시작된 발전소 카메라 설치 열풍. 커지는 인권 침해 논란 속에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돕기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검찰이 노동자들에게 집단 독성 간염을 발생시킨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음으로 기소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경남 창원에서 노동자들에게 집단 독성 간염을 일으킨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성폭행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포항제철소를 관할하는 포항지청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직권조사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여성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침해된 상황임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경찰과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일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을 앞두고 노동계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야외 농성에 돌입했고 민주노총은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는데 올해도 막판까지 기세 싸움이 거셀 전망입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노동부 앞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반드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통한 불평등 양극화를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물가가 급등한 만큼 최저임금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앞두고 한국노총과 연대해 압박 수위를 높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영계도 원자재값 폭등과 금리 인상으로 벼랑 끝에 몰렸다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매년 반복되는 것이지만 올해 노동계 분위기는 좀 더 심각합니다. 정부가 최저임금이 표결에서 부결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불씨를 살려놨고 장외에선 주 52시간제 유연화 검토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직무 성과급 도입 등 노동계가 강력 반대하는 사안들이 연일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은 당장 다음 달 2일 박근혜 정부 이후 최대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화물 파업에 이어 최저임금으로 다시 충돌한 노정이 이젠 전면전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재벌 부자 천국, 노동자 서민 지옥이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기 위해 7.2 노동자 대회를 개최하려고 한다. 최저임금이 법정 시한까지는 이제 2번의 회의가 남았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시한 내 처리 의지를 거듭 밝히며 노사 양측을 압박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늘 그렇듯 7월 중순쯤까지 더 협상할 수도 있지만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도 안 되면 공익위원이 단일안을 내고 표결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최근 경기 광주시 지역 농협에서 직원이 40억 원대 회사 돈을 횡령한 사건, YTN이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다른 수도권 지역 농협에서 또 한 번 수십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경기 파주시인데
농협 직원이 5년간 빼돌린 회사 돈은 최대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민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 파주시에 있는 지역 단위 농협입니다. 이곳 직원인 32살 A씨는 5년간 회사 돈을 빼돌려오다가 내부 조사로 덜미가 잡혀서 경찰로 넘겨졌습니다. 인삼 등 농산물과 자재 관리를 담당한 A씨가 횡령한 금액은 농협 추산으로 최대 70억 원. 회계장부를 작성하며 매입 재고 재산을 실제보다 수십 배 부풀린 후 회사에서 구매 금액을 받아 차명 계좌로 빼돌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외상 거래가 흔한 농산물 시장의 상황을 이용해 회계장부와 재고를 꾸며온 터라 알아채기 쉽지 않았다는 게 농협 측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회계장부와 재고가 계속 일치하지 않고 최근 금융권의 직원 횡령 사건이 잇따르자 농협 측이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 결국 A씨는 꼬리가 밟혔습니다. 직원분께서는 업무에서 배제가 되신 상황인가요? 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횡령 금액의 대부분을 코인 투자로 탕진하거나 외제차 등 사치품을 사는 데 쓴 걸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농협 측으로부터 횡령을 증빙할 구체적인 자료를 받은 뒤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선 정확한 횡령 규모를 파악해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되찾는 데 주력하고 농협 내 외부에서 A씨를 돕거나 부추긴 공범이 있는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농협 직원이 거액을 횡령했다가 덜미를 잡힌 건 이번 달에만 벌써 2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15일 경기 광주시 지역 농협에서도 직원이 회사 돈 40억 원을 빼돌려 스포츠 토토와 코인 등으로 탕진했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지역 농협 직원이 거액을 횡령하는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농협 중앙에는 내부 감사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를 벌이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강원도 강릉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수십억 원대 금융사고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릉경찰서는 10여 년 동안 공급 22억 원가량을 빼돌린 의혹을 받던 새마을금고 강릉 모지점 직원 2명이 오늘 자수해 횡령과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최근 특별감사에서 해당 지점의 회계장부와 보유 현금이 22억 원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을 발견했으며 두 직원이 횡령했는지 회계 처리상 문제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0년 가까이 근무해온 해당 직원들은 횡령이 아닌 회계 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업 중 상습적으로 여성을 비하하고 학생을 추행한 사립대 교수가 학교에서 해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학교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2심 법원이 해임은 지나치다고 판결을 뒤집어서 사건이 대법원까지 왔는데요. 대법원은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대학 교수로서 절대 가볍지 않은 비위라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3년 전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교 교수 A씨는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추행했다가 학교에서 해임됐습니다. 여자는 허벅지가 붙어야 예쁘다거나 벗고 다니기 좋아한다고 비하하고 치마가 짧아 남자가 좋아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 신고는 2015년부터 빗발쳤습니다. 허리를 건드리거나 외국식 인사라며 손에 입맞추라고 강요하는 추행도 일삼았습니다. 교내 신고가 잇따를 땐 학과 전체에 공개 사과도 했던 A씨는 막상 해임되자 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학생들 주장이 왜곡됐고 중대한 비위도 아니라며 해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학생들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A씨의 비위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선을 그었지만 2심은 판결을 뒤집고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발언의 맥락이나 수위가 해임할 정도로 지나치진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학 교수에게 요구되는 높은 직업윤리 의식을 고려하면 A씨 비위는 절대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여러 차례 이의 제기에도 공개된 장소에서 성희롱과 추행을 반복했던 A씨를 다시 교단에 복귀시키는 건 부당하다며 사건을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희롱하고 추행한 교육자는 교단에서 내쫓는 게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오늘도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특히 취약 시간대인 밤 사이에 빗줄기가 더 굵어지겠고요. 지역을 옮겨 다니는 게릴라 호우의 형태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경기 북부와 강원, 경남 곳곳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 200mm 이상, 충청지방에는 최고 120mm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초속 20m 안팎의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이 동해안과 남부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습니다. 이 습도가 높은 탓에 낮 동안 체감하는 더위는 더 심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5도, 대전은 30도, 대구는 31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장맛비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번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첫 해외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에 도착했습니다. 3박 5일간 한미일 정상회담 등 다양한 외교 일정을 치르게 됩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중국 문제를 처음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4만 명 수준인 나토 대응군의 규모를 30만 명 이상으로 늘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억제해왔던 전기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다음 달부터 오릅니다. 고물가 속에 물가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내일까지 최고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 장맛비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할 새로운 조직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조윤아 양 가족에 대해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가족은 최근 생활고를 겪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첫 해외 방문 일정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오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서울공항에서 출발한 윤 대통령은 우리 시각 새벽 4시 20분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한 핀란드 양자회담을 시작으로 나토 사무총장 면담, 스페인 국왕 주최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 밖에 오는 30일까지 나토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담, 양자회담 등 모두 14개 외교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해 나토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7일 높은 수준의 준비 태세를 갖춘 병력을 30만 명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오는 29일에서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우리의 전진 방어를 강화할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는 동맹 동부 지역의 전투단을 여단 이상으로까지 강화하는 등 나토 대응군을 변모시키고 높은 수준의 준비 태세를 갖춘 병력을 30만 명 이상으로 증가시킬 거라고 말했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측이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의결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TF를 구성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를 찾은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책임자 처벌에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책임이 두려워서 저희들이 요청한 거에 대해서 안 받아들여진다면 저는 거기에 걸맞게 차근차근 대응할 생각이고 유족이 요구하면 기록물을 공개하겠다던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일단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대신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 팀을 설치해 개별 자료의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자료들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원론적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TF팀에서 검토해서 진행할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진상조사 TF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 대통령 기록물도 함께 공개하자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은 국가의 책임을 묻고 싶어합니다. 민주당이 하루빨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가능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여 그날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여기에 국민의힘이 사건 은폐 장본인으로 지목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급히 미국으로 떠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서 전 실장은 예정됐던 출국이었다며 사건 당시 최선의 조치를 취했던 만큼 사실 규명에도 협조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지난 2019년 귀순한 어부들을 송환하라는 북측의 요청이 있기 전 먼저 우리 측이 인계 인사를 밝혔다고 주장했고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선원 3명이 선원 16명을 차례대로 죽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국민 세금으로 그저 엽기적 살인마들을 보호해야 되고요. 정착 지원금을 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모든 걸 고려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는 송환을 결정을 한 건데 국민의힘의 파상 공세가 계속되면서 민주당도 전담팀을 꾸려 정면 대응에 나서는 등 여야 대치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탈북어민 북송까지 쟁점이 되며 여야 안보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월북 조작 의혹을 제기한 유족을 내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내일 오후 숨진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내일 조사에는 법률 대리인 김기훈 변호사와 고인의 배우자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고발장 내용을 바탕으로 유족 측의 입장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유족은 또 이에 앞서 오늘 오전에는 당시 피격 사건을 수사했던 해양경찰청 간부들과 해경에 지침을 내린 의혹을 받는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을 추가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주도권 다툼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장제원 의원이 주도한 포럼에 대거 참석했습니다. 친윤계가 본격적인 새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주도한 혁신위를 출범시키며 반격을 모색하는 모양새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친윤석열계 핵심 장제원 의원이 이끌고 있는 미래혁신포럼 강연자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섰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장 의원과 다소 불편한 관계였던 김 전 위원장은 작심한 듯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에 소속되는 많은 의원님들은 오로지 대통령만 쳐다보고서 사는 그런 집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크게 발전을 갖다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원 50여 명이 모습을 보였는데 민들레 모임에 제동이 걸린 이후 다시 윤석열계 의원들이 새 결집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장 의원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발족할 때는 뭐 세력화 얘기 안 나오더니 그거를 코로나 때문에 안 하다가 재개를 했는데 그것도 세력화 얘기를 하니까 그 맥락이 좀 연결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안 하던 거 아니잖아요. 원내대표가 주도한 정책의원 총회보다 참석자가 많을 정도로 당내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참석 인원이 오전에 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초청 강연회보다도 더 적습니다. 특히 친윤계와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포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대표의 간장 발언을 겨냥해 뼈 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한국말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뭐 속이 타나 보죠. 윤리위 징계 논의와 맞물려 이준석 대표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와중에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출장길을 배웅하지 않으며 또 다른 논란거리를 낳았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윤리위와 억지로 연결짓지 말라고 반박했지만 대통령실이 거리를 두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혁신위에 자신이 위원 5명을 추천했다는 친윤계 의원 주장에도 왜 자꾸 흔드냐고 비판하며 자신을 향한 논란에 정면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재탕 반복식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혁신위가 아니라 실제 대한민국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비겁하게 건드리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통쾌하게 다루는 그런 문화가 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 윤리위 소명을 앞둔 이준석 대표가 본격 활동에 들어간 혁신위를 고리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혹은 또 다른 반격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당 5원 인상됩니다. 한국전력은 연료비 조정단가 분기별 조정폭을 현행 킬로와트당 3원에서 5원까지로 확대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해 이같이 요금 인상분을 신청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조정단가 인상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한 달 평균 전기요금은 1,535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주택과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다음 달부터 메가줄당 1.11원 인상됩니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현행 메가줄당 15.88원보다 7% 오른 16.99원으로 가구당 월평균 요금은 2,220원 증가할 거로 예상됩니다.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최대 7.7% 올라 16.6원으로 조정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37%로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대한석유협회와 주유소협회 등은 인하 효과가 최대한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사들도 7월 1일부터 인하분을 즉각 반영해 공급하고 직영주유소는 당일부터 가격을 인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유류세 인하분이 정유사의 공급 가격과 주유소의 판매 가격에 온전히 반영되고 있는지 상황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해외 사업장을 팔아서 적자를 메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매각 대상에는 한전을 제외한 전력그룹사 5곳 소유의 해외 자산도 포함이 됐는데 내부에선 알짜 자산까지 팔아야 하는 거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전력이 매각을 공식화한 해외 자산은 필리핀 세부에 있는 석탄발전소 한 곳과 디젤 발전소와 배전회사 등이 섞여 있는 사업장 한 곳입니다. 세부 석탄발전소는 최근 3년 동안 평균 연매출이 1,000억 원을 넘고 단기순이익은 200억에서 300억 원대로 꾸준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디젤 발전소와 배전회사 등을 운영 중인 SPC, 특수목적법인 사업장 역시 최근 3년 동안 평균 단기순이익은 160억 원 이상입니다. 두 곳 다 우량자산으로 평가받습니다. 한전 측은 매각 주관사 선정이 끝나 같이 산정 중이라면서 매입 당시 투자 비용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거가 최소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 금액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아예 안 나가는 게 저희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6년 5개 발전사가 각각 4%, 800억여 원씩 투자해 모두 20% 지분을 확보한 인도네시아 바양강산 사업도 알짜로 분류되는데 이번에 매각 검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분 4% 기준으로 2019년 장부가액이 1,700억 원 정도였는데 국제 상황 등으로 석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번 달 기준 장부가액은 7천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초기 투자 금액보다 9배 가까이 오른 가격에 팔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전뿐 아니라 발전사 내부에선 회사채를 갚기 위해 알짜 자산을 팔아치우는 게 맞는 방향이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수익이 안 나면 당연히 팔아야겠지만 배당금이 갈수록 늘고 있는 자산을 파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라면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내색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발전사들은 해외 자산 매각이나 지분 조정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부발전 인도네시아 사업과 남동발전 불가리아 태양광 사업, 남부발전 미국 가스 복합 발전 사업, 중부발전 미국 태양광 사업, 동서발전 인도네시아 탄중 석탄화력 발전 사업 등 10곳이 대상입니다. 전문가들은 매입가와 매각가를 단순 비교할 게 아니라 현 시세와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따져야 헐값 매각인지 아닌지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시간에 쫓겨서 자산 매각이 추진되면 헐값 매각 가능성이 커짐으로써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전의 부채 규모는 145조로 자기 자본의 2배를 넘어섰고 올해 적자만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전 측은 해외 사업 구조조정으로 1조 9천억 원을 확보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대상이 어디인지는 비공개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자문위의 경찰통제 권고안과 관련해 경찰 지휘조직 신설과 경찰청 지휘규칙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찰과 징계 부분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정 출신의 경찰 고위직 독점을 막기 위해 일반 출신의 승진 확대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독립성 침해 논란에 대해선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행안부 장관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이 구축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이 바라는 경찰 제도의 핵심이라면서 이번 권고안이 이러한 핵심 가치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경찰 제도 개선 논의에 국민의 뜻이 충분히 담기지 못했고 최적의 방안도 내놓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이에 불복해 헌법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과 내용 모두 헌법에 어긋난다는 게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입니다. 헌재 선고 전에 법 시행을 막기 위한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불복해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결정이 나오기 전에 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헌법 법률상 권한 다툼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정리하는 제도로 청구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선아 대검찰청 공판 송무부장, 그리고 일선 검사 5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의 내용과 입법 절차가 모두 헌법에 어긋난다며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져서 그걸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두 축으로 이루어진 검수완박법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던 기존 6대 범죄를 부패와 경제범죄 2개로 줄이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의 경우 동일한 범죄 사실 내에서만 보완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재 심리 과정에선 검수완박법 입법 절차에 헌법적 하자가 있었는지가 우선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논란 등이 소수 의견을 무시하고 합리적 토론을 가로막은 행위라며 모두 위헌으로 규정했습니다. 개정된 법률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내용적 측면도 주요 쟁점입니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가 제한된다면 형사 절차가 지연돼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도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장관도 재판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직접 법정에 나가 변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도 검수완박 입법 과정이 심의나 토론 없이 진행돼 자신들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다음 달 첫 변론기일 앞두고 있는데 두 재판이 합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3년 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낙태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지만 대체 입법은 지지부진합니다. 규제도 없고 또 그렇다고 완전히 허용하는 것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상황인 건데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입법 논의에 불을 지필지 관심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낙태를 처벌하던 규정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당시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을 들어 일률적인 낙태 처벌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하지만 헌재는 눈앞의 혼란을 우려해 2020년 말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 국회에 법 개정을 주문했습니다.
낙태 결정 가능 기간은 언제까지로 할지, 어떤 사회 경제적 사유를 인정해 줄 것인지 등 새로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입법 시한 즈음 정부와 여야가 앞다퉈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 내용은 제각각입니다. 법무부는 낙태죄를 유지하는 대신 임신 초기인 14주까진 처벌하지 말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0주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4주로 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권인숙 의원과 정의당은 처벌 조항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임신 중단 여성과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완전히 폐지하여 임신 중단이 더 이상 범죄의 영역에서 다뤄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가 1년 반 동안 손을 놓다시피 해 입법 시한은 지나갔고 지금은 그야말로 무법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처벌 규정이 사라지면서 수사도 기소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낙태했다고 해서 형법상 처벌을 받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낙태를 합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모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해왔던 판례를 폐기하면서 국내 입법 논의에 불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오히려 낙태를 둘러싼 논의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미국 판결과 우리나라 헌재 결정이 임신 기간에 따라 예외를 두려 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14주 이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결론에서는 일치를 하게 됩니다. 14주 이내에는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둘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성계와 종교계, 의료계 등의 엇갈린 입장 차이도 후속 입법을 지체시키고 있는 가운데 3년 만에 재점화된 낙태 논쟁이 입법 공백의 마침표를 찍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사울리 니니스토의 핀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나토 사무총장 면담, 스페인 국왕주초의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가 피격 사건 당시 대응 조치를 조사하기 위해 오늘 오후 통일부를 방문합니다. 하태경 단장 등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는 오늘 오후 5시 통일부를 찾아서 숨진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붙잡혔다는 것을 인지하고 피격되기까지 6시간 동안 통일부가 이 씨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인데요. 위원들은 또 통일부가 관계장관 회의에서 피력한 의견과 보고한 문건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여당의 공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의논합니다. 육군대장 출신으로 TF 단장을 맡은 김병주 의원과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 윤건영 의원,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 김병기 의원 등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11시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을 신설하려 하고 검찰 인사를 총장 없이 결정한 것을 등을 검경농단 행위로 규정하고 저지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합니다. 안양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법조계와 의료계 등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징역형 집행정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여부를 의결하면 수원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내려서 안양지청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외에 다른 형 집행정지 신청권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만큼 최종 결론은 저녁쯤 나올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네, 어제 오후 7시 40분쯤 서울 은평구 소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조경용 바위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고 지점은 사람 통행이 잦은 인도 옆이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무너진 바위 더미 인근에 안전선을 치고 주민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지난 3월 입주를 시작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소방서 측은 시공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난 2월 경남에 있는 사업장 2곳에서 노동자들이 독성 물질에 집단 중독됐던 사고 기억하실 텐데요. 검찰이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이 중 한 곳을 기소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이곳에서 지난 2월 노동자 16명이 독성 물질에 중독돼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세척제에 든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되면서 독성 간염을 일으킨 겁니다. 검찰이 이 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환기시설과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는 건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재판까지 간 사례가 됐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같은 세척제를 사용해 노동자 16명이 집단 중독된 경남 김해의 또 다른 업체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이 작업장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이른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췄다는 게 이유입니다. 다만 환기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또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한 사실이 인정돼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이행을 모두 하게 되어 있지만 검찰이 적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검찰의 이야기는 그 의견 청취가 될 절차가 있고 이런 그 예산도 절차가 있으니까 이건 구축했다. 그래서 이거는 불기소 처분하겠다. 이것은 법률 취지도 안 맞고 그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그 의지도 사실상 그 사업적 의지를 사실상 꺾은 거다. 처음으로 재판대에 오르게 된 중대재해처벌법. 법원이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과 이행을 어떻게 판단할지 업체 대표는 어떤 심판을 받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G7이 중국의 1대1로에 대한 견제 대책을 내놓은 건 1대1로가 시작된 지 9년 만입니다. 중국의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세력 확장에 제동을 거는데도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남부 쿤밍과 동남아의 저개발국인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 간 1035km를 연결하는 철도입니다. 지난해 12월 개통되면서 화물 수송 시간이 24시간이나 단축됐고 비용도 25%나 싸졌습니다. 중국의 육상과 해상 교통로 확장 구상인 1대1로에 의해 추진된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实现中老铁路和中泰铁路的连通，并进而南下同马来西亚和新加坡的铁路网给衔接。 지난 2013년 시작된 1대1로에는 아시아, 아프리카를 위주로 70여 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참여국인 스리랑카가 최근 국가 부도 위기를 겪으면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도국의 과도한 부채를 떠안겨 중국에 의존하게 만드는 일종의 세력 확장 전략으로 의심받는 겁니다. 중국은 철도와 항만 등의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면 모든 국가의 이익이 된다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全球产生1.6万亿美元收益，占全球 GDP 1.3%，其中90%由伙伴国分享。 G7은 중국에 맞서 우선 앙골라의 태양열 발전과 세네갈의 백신 생산 시설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저개발국들에 5년간 777조 원을 투자한다는 게 G7의 대응 전략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지난 9년 동안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세력 확장을 추진해온 만큼 뒤늦게 나온 G7의 견제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만간 대화할 방침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독일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설리번 보좌관은 현지 시각 27일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향후 몇 주 내에 관여할 기회가 있을 거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다며 G7 정상회의 직후는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미국산 최첨단 로켓 시스템이 최근 실전 배치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에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돈바스 지역 전세를 뒤집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어둠을 뚫고 장거리 로켓이 잇따라 발사됩니다. 하얀 연기를 뿜으며 날아가는 로켓은 고정 발사대가 아닌 트럭 위에 실려 있습니다. 사거리 80km의 정밀 유도 로켓은 한 번 공격으로 축구장 하나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막강한 화력을 지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세가 밀리기 시작하자 미국이 보낸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겐 낯선 미국산 첨단 무기여서 집중 교육을 거친 뒤 최근 실전 배치됐습니다. Ні, зараз можна не вводити. Зараз ARM, потім... Ага. 미국의 지원 무기가 자국 영토 공격도 가능한 사거리라며 강력 반발했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적경인 벨라루스에서 미사일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벨라루스를 전쟁에 끌어들이고 있다며 푸틴을 맹비난했습니다. Точно нас, а не войну. И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вас, всех белорусов, россий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и хочет втянуть в войну, хочет посеять ненависть между нами. 러시아 국방부는 돈바스 요충지인 세베르도네츠크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영상에는 미국이 지원한 무기와 유사한 다연장 로켓 발사 장면이 담겼습니다. YTN 권중입니다. 일본에서 6월 날씨로는 이례적으로 일부 지역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했습니다. 도쿄도 사흘째 35도를 넘어섰는데 냉방기기 사용이 크게 늘면서 이 지역에 처음으로 전력 공급 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도쿄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오후 2시 무렵 도쿄 긴자거리. 장렬하는 태양 아래 양산을 든 사람들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잠시 서 있는 동안에도 땀이 쏟아지고 휴대용 선풍기로 또 부채로 더위를 날려보려 해도 그때뿐입니다. 暑いですね。10% か20%じゃないですか。かなり暑いと思います。湿気が多いと思いますね。 지난 주말 도쿄에서는 일사병 증세 등으로 약 200명이 긴급 후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는 6월 날씨로는 이례적으로 연일 35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마도 예년보다 3주 정도 일찍 끝나면서 이런 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인근 내륙 지방인 도츠기와 군마현도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했습니다. 무더위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인구가 밀집한 도쿄 등 수도권 지역은 비상입니다.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전력 예비율 3%를 밑돌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지역에 처음으로 전력 공급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電力需給逼迫注意報をこのまま維持し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十分に注意しつつ、使用していない照明を消すなど、無理のない範囲での節電をお願いいたします。 지난 3월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일부 화력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한 것도 수도권 전력 공급 부족의 한 원인입니다. 일본 정부는 공급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다른 지역 전력 회사에서 조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공유 킥보드 서비스가 활발해지면서 이제는 도시 골목골목에서 전동 킥보드를 찾아볼 수 있게 됐죠. 이 전동 킥보드가 각 지역의 미세먼지와 세부 기후, 도로 구석구석의 균열 상태를 분석해서 재난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는 국토의 신경망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통정체를 피해 짧은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이렇게 공유 서비스로도 이용이 활발한데요.
국내 공유 킥보드 이용자는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공유 킥보드는 서울에만 5만 대 이상 운용되고 있는데 반납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대로변뿐 아니라 좁은 골목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도심 곳곳을 누비고 다니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환경 데이터를 모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운전자가 킥보드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자 주변의 기온과 습도, 대기압, 미세먼지, 지면 상태 정보 등이 1초마다 기록됩니다. 수집된 자료는 서버에 실시간으로 전송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프와 지도로 나타납니다. 지도를 보면 특정 골목만 지면 온도가 높게 나타나 열섬 현상이 발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건물 주변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지만 건물을 조금만 벗어나도 미세먼지 농도가 훨씬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는데 근데 내가 위험한지 이걸 알려줘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킥보드가 수집한 자료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도시 재난을 조기 감지하는 데도 쓰일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도로의 요철과 지면 온도 정보를 융합해 겨울철 도로에 생긴 블랙 아이스를 감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지면 온도와 진동 정보 등을 결합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하수도 파열 여부나 싱크홀 위험까지 조기에 잡아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이제 쌓아놓으면 나중에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입력 데이터를 저희가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그 센서의 조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센서 무게는 배터리까지 포함해 1kg이고 한 번 충전으로 나흘 작동되는 수준입니다. 연구팀은 센서 무게를 줄이는 연구 등을 진행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부산시에 위치한 스마트 도시에서 대규모 실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박태환 이후 11년 만에 세계선수권 메달을 따낸 황선우 선수가 금이 환영했습니다. 황선우는 자신에게 100점을 주고 싶다면서도 열심히 훈련해 메달색을 금빛으로 바꾸겠다는 각오를 다졌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100점을 주고 싶어요. 그냥 목표도 포디움에 올라가는 것과 또 이제 제 개인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거여서 정말 만족하는 시합이 된 것 같아요. 페이스적인 운영 부분을 잘 살려가지고 이렇게 은메달이라는 값진 결과를 딸 수 있는 것 같았고요. 또 이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훈련에 매진해서 이 메달 색깔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건 비빔면에 삼겹살 먹고 싶고 좀 푹 쉬고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싶어요, 지금. 프로야구 정규리그가 반환점을 통과했습니다. 부동의 1위 SSG가 독주체제 굳히기에 나섰고 가을 야구 진출을 놓고 5위 싸움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개막 뒤 73경기 동안 단 한 번도 선두 자리를 내주지 않은 SSG. NC와의 주말 3연전을 싹쓸이하는 등 다시 연승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평균 자책점 1, 2위의 김광현과 폰트를 앞세워 KBO 최초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에 도전합니다. 계속 날씨가 더울 것 같은데 이제 장마가 이제 시작되고 야수들이 조금만 더 집중해서 지금 2위랑 경기차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경기차를 좀 더 다시 늘릴 수 있도록. 돌풍의 주역 키움은 한 달 넘게 2위 자리를 지키며 SSG를 3게임 차로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LG 역시 최근 10경기 7할 승률 상승세로 3강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기아가 외국인 투수 동반 부진에 허덕이면서도 4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중위권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5위 KT와 6위 삼성, 7위 두산, 8위 롯데까지 4팀의 격차는 불과 2게임 반. 가을 야구 진출 마지노선인 5위 자리를 놓고 후반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두산, 롯데, KT, 삼성의 주중 3연전 중위권 맞대결도 판도 변화의 가늠자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2023 호주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을 1년 앞둔 여자 축구 대표팀이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강팀 캐나다전에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피파 랭킹 6위이자 도쿄올림픽 금메달 캐나다와 원정평가전에서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에이스 지소연이 활발하게 공격을 시도했지만 아쉽게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았고 주장 김혜리 등은 3백 수비로 캐나다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연일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특히 취약 시간대인 밤 사이에 빗줄기가 더 굵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내리는 동안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경남 곳곳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오늘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특히 강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강수대의 폭이 좁기 때문에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 200mm 이상, 충청지방에는 최고 120mm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남부지방에도 많게는 7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고온 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며 밤에도 열기는 식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6.3도, 강릉은 28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동해안과 남부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5도, 대전은 30도, 대구는 31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장맛비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주 후반까지도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에 초속 2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들 것으로 보이니까요. 주변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